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공천과 출마에 열을 올릴 시점인데요. 여야 모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불출마의 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 분모는 변화, 정치 개혁인데요. 거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퇴행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입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불출마 이거는 나중에 다시 출마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선언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말한 건 지켜야죠. 예. 저나 우리 당이나 말한 건 지키는 게 결국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불출마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법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증오 정치의 판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을 통해서 그 증오 정치의 판을 깨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권력을 다 내놓더라도 선거법만은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만 바꿀 수 있으면 평생 국회의원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선거법이 이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혁 운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개혁은 어떻게 보면 좀 물 건너갔습니다만 최소한 계약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미. 그렇죠. 사실은 개혁하려고 하면, 법을 바꾸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현안을 고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동의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미온적이었던 게 맞죠. 민주당도 미온적이었고. 그런데 그건 다 이제 개혁 문제는 중장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과거로의 퇴행만큼은 민주당이 받으면 안 된다. 그걸 제가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로의 퇴행이 병립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면 왜 과거로 퇴행되는 겁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섭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면도칼이었는데 이게 망치가 됐다가 이제 망치가 흉기가 됐죠. 여기서 끝날까요? 이 해외 정치인들 보면은요, 아예 정치인들이 전기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다 갈아버리겠다 이러고. 전기톱?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당선도 됐어요. 몇 달 전에. 그 구구파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그 전기톱 왱 소리 나는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 벌목하는 거? 네. 그걸 들고 다녀요.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증오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증오 포퓰리즘, 우리가 그 풍파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저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선거법을 퇴행시키게 되면은요,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병립형으로 가면. 그렇죠.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지금 우리 이거 무조건입니까? 290석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2020년 득표율로 계산을 했을 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소선거구 체제에서 51%만 득표를 하면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두 당 말고는 거의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47석의 비례대표마저도 두 당이 들어가서 다 의석수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당 이하, 4당, 5당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병립형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퇴행을 시키게 되면 나머지 정당들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 22대 총선을 치르고 22대 국회 구성이 돼도 두 당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싸움을 할 거다. 그렇죠. 어느 당이 일당이 돼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치 행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본인이 선거 이기려고 하는 이 증오 정치 구조.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그 증오 정치 아닙니까? 59조 원 세수 펑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문재인 정부 만약에 그래서. 정권 연장됐으면 더 많이 펑크 날 뻔했어. 이거 반국가 세력이야. 예. 이렇게 말 돌리잖아요. 그런 정치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 대선까지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다음 대선도 증오 대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선거법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증오 정치는 더 심해지고 연합 정치의 토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무기력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도 동의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준연동형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 국민의힘하고 담합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담합하지 말자.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겁니다. 현행 법대로 그냥 치르자. 그렇습니다. 예. 예. 현행법이 준연동형 제도고 예. 2020년에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캡을 씌워놨는데요. 준연동형제의 효력을 줄이는 캡을 씌워놨는데 그 캡이 이번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준연동형 제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2024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득표율대로? 소위 말해서 골목 상권이 사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오른쪽 왼쪽에 작더라도 강한 정당 5석 10석 되는 정당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지역구를 못 얻더라도 비례대표에서 한 서너 석 얻을 수 있는 5석 10석 될 수 있는 정당들이 나오는 거죠. 나온다. 네. 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열린민주당,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기본소득당, 사민당 등등 또 새로 나올 신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정당들을 오른쪽 왼쪽에 작은 정당이라도 한두 개씩 확보를 하고 예. 그런 정당들과 협업해서 윤석열 정부를 포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1대1 구도로 몰리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악마화해서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겨서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1대1 구도를 벗어나서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상대를 포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몸으로 실천했던 정치입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병립형으로 안 하면 오히려 일당도 빼앗길지 모른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그러면 과장됐다? 잘 생각해 봅시다. 예. 병립형 선거제도로 퇴행하자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퇴행하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네.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존 국회의원들이나 공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다. 이 모든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요. 작년 여름에 국민의힘에서 과거로 선거법을 돌리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뒤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으니 병립형으로 돌리자.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예. 실제로는 과거로 선거법을 돌려야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을 피하고 국민의힘이 선거를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한 120, 30석은 가져갈 수 있다. 네. 최소. 그렇죠. 예. 그러면 22대 국회도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서 정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검사 정치, 보수 언론을 동원한 혐오 정치 계속 이어가서 27년 대선도 증오 대선 만들고 이재명에 대한 반사이익 또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자기들 정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성공했던 그 성공 케이스를 또 우리가 27년에 반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익일까요? 명분도 있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판을 흔들어 볼 가능성도 있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결국 총선 때도 우리가 지역구에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선거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집중하고 예. 비례대표만큼은 다양한 정당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당들에 투표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선거 전략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연합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줘서 정치 자체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비전이기도 한 거죠. 또 대선도 이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제도, 저는 사람, 문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네. 구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제 세 개가 이제 합쳐지겠죠. 그런데 당장에 나오는 결과 또는 이전에 나왔던 결과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연동형, 뭐 연동형 그런 식으로 갔더니 사람이 공천받은 사람이 조정훈이거나 근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뭐 아니면 뭐 하여간 검증을 좀 덜 받았거나 정치 신인이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이탄희처럼 하면 되겠는데 이탄희는 아니고 뭐 다른 누구처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다양한 어떤 신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효능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은 동의하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결국은 그래서 좋은 정당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신당을 통해서 급조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 신당을 막자,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막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있어야 된다. 그 대의명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네. 정당들이 살아남아야지만 네. 그 정당 자체의 힘에 의해서 그 정당들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스스로 공천을 하고, 공천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정당 자체가 심판을 받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이제 맞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런 조직을 만든 다음에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치와 정책은 이렇게 차별화가 됐으니 우리를 좀 찍어주세요, 국회로 입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양당의 이런 표현이 좀 실례일 수 모르겠습니다만 부스러기 정당 같은 그러니까 과자를 먹다가 칩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정당. 그런 정당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선택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야 됩니다. 선택권을 드려야 예. 된다. 국민들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스러기 정당을 과연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해온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국민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그런데 뭔가 사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자, 2020년에 우리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었죠.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당들의 연합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껍질만 더불어시민당인 상태에서 사람들만 거기에 차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서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독자적인 정당으로 참여를 했고 기본소득당의 대표였던 용해인 의원을 참여시켜서 나중에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란 정당으로서 4년간 활동을 했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려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 사례도, 저도 조정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조정훈 의원은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활동을 한 게 없습니다.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상 개인에 대한 지지 세력 정도였던 것이고요. 개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결국 저렇게 표류하는 것이죠. 예.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독자적인 정당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금 말씀 쭉 들었다 보니까 무슨 삼성에서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삼성을 능가할 만한 어떤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줘. 그래서 민주당이 인큐베이팅을 좀 많이 하자. 이런 다양한 정당을. 민주당이 좋은 거는 뭡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예. 저희가 원하는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죠.
개혁 정치를 다 원합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요, 다 원하는지 말지에 대해서 네.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게 개혁 정치고 민주당이 개혁하는 걸 원한다면 예.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지난 4년에 대한 제 성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자, 저희가 180석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뭘 이뤘습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지지자한테 약속한 개혁 입법을 했습니까? 대선을 이겼습니까? 민주당 신뢰도가 올라갔습니까?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처절함이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짚어봐야죠. 그 단순하게 몇 명의 수박 의원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180석 의석수를 다 우리가 끌어모았어도 소위 말해서 영끌을 했습니다. 그랬죠. 더불어 시민당까지 예.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지역구로 163석에서 그걸로 만족해도 되는데, 압도적인 일당인데도 17석 열린민주당에 붙여서 20석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도 그거 안 하고 다 영끌해서 우리가 180석 몸집 최대한 키웠어요. 게다가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잖아. 대통령 권력도 있었고 지방 권력도 있었죠. 그런데 180석 다 몰아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못한 데는요,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고립되면 안 돼요. 의석을 180석 다 끌어모아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도적으로 고립되면 독주 프레임에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그나마 국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민주당 견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언론들 다 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게 화두였다고요. 이렇게 되면 고립되는 겁니다. 180석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일당이 되면서도 주변의 연합 세력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적인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몸집 키우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민주당 정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국민의힘과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 21대는 다 끝났다고 치고 22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혁 입법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인데,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변해 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하지 못했다. 180석으로도. 네. 집권 여당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다수 연합 주도로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두 가지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당일 때 했으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10명 중에 2~3명은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 10명 중에 2~3명을 대변하는 보수 세력이 없는 것뿐이지요. 검찰개혁법안 같은 경우는 저는요, 보수주의자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검찰에 괴롭힘 당해서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극우가 보수를 주도하는 이 구도에서 좀 탈피해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도 사안별로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가 연합 정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다 정립돼 있어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도록 하고, 개헌해가지고 국민의 생명 안정권 기본권으로 집어넣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5년까지 가면 원래 자영업자들도 거기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로드맵 다시 재가동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 부활시켜서 고용 안전망, 주거 안전망 다시 확보하고, 기후위기 예산들, R&D 예산들, 미래를 위한 예산들 쟁취하고, 이런 일들 다 연합정치를 통해서 사안별로 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계란이고 뭐가 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다수 연합, 개혁, 정당 연합이 구성될 만한 어떤 인물들이 보이면
그러면 준연동형으로 가도 믿을만 하겠네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예, 9시에 예. 개혁연합신당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시도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3인당, 예.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등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야당들 전체에 대해서 연합정당을 만들자 제안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제안들 신선하게 보거든요. 어, 구체적인 이제 공통 공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우리가 딱 요 이 땅에서 이때부터 이 법안들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21대 국회에서 했던 법안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들, 국민들이 7, 80%가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법안들, 그렇죠. 그런 거 처리해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에서의 가능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늘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민주당의 안으로 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 당의 현재 당론이 연동형 대표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게 2022년도에 우리가 의원총회도 했고요. 또 전당원 투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도 여러 번 약속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뒤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병립형을 외치는 분들은 그러면 왜 외친다고 보세요? 그 안에 속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해설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복귀를 좀 해야 되겠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제라는 게 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한 1, 2년 전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4월 총선 앞두고 한 2, 3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정이? 이제는 일정 얘기하는 게 민망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당의 지도부가 네. 준연동형으로 현행법대로 간다. 국민의힘 요구 받지 않는다. 한동훈하고 손잡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선언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시민사회의 많은 어떤 개혁적인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민주당이 2020년처럼 영끌해서 우리가 다 먹지 않겠다. 윤석열을 심판하는 대우를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맏형으로서 주도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만 우리가 다 먹지 않겠다. 우리가 지역구 1당 전략을 써서 22대 국회에 주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집하지 않는다. 골목 상권 보장한다. 아까 말씀하신 47석 중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한다면 그래서 반윤석열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는 혹시 가능한 어떤 철저한 견제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는 민주당이 뭐 다른 정당들한테 이렇게 선심 써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정당들이 자기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요. 건국 50주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6대 정치개혁 과제를 선언하실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 바로 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명분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국민들 주권자들을 사표 방지한다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당들이 우리 민주당이 원하려고 하는 개혁 정치를 발목 잡을 거느냐 그렇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석열 심판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 민주당도 이제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 이후의 결과에 관해서 확신을 못하니까 서로 막 만지작만 하고 뭔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정말 이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 사실
제 속마음만 이야기하자면 정말 분신을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다 던지는 심정이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우리가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 절실함 누구보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서 항상요. 수호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 지키는 정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잘 아시는 용적공 유채한 씨, 또 신림동 반지에서 돌아가신 홍주시 씨,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씨, SPC 빵 만들다 돌아가신 박선빈 양,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장덕준 씨, 이런 분들 제가 직접 또 그 가족들 다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키는 정치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 물거품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할 수 있는 길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병립형 선거제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연합정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에 앞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윤석열 심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 길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으니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이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퍼핏 같은 정당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일부를 먹고 그렇게 해서 또 한 130, 40 가져가는 그런 식이 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있고요. 선거 전략의 문제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선거 전략은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판단할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의 여건은요. 2020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당 지도부가 좋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만들 거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아예 바꾼다. 예.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이 제도는요. 예. 우리가 1988년도 13대 국회 때 소선거구제 도입한 이후로 32년 동안 애를 써서 처음으로 바꾼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촛불 연합이 남긴 정말 한두 개 남은 유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로 돌려놓으면요. 여기서 다시 20, 3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제도는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우리가 실리도 취하면서 명분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연합정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정당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그것도 있지만요. 이 연합정당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이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선심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의 개혁 과제들을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연동형으로 했을 때 위성정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연합정당, 위성정당으로 또 같이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구나. 또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니 민주당도 따라가는구나. 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퍼핏 파티가 학술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퍼핏 파티는 위성정당이 아니고요. 위장정당이죠. 위장정당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이 들어가 있는데 겉만 인형인 거죠. 눈, 코, 입 달려 있는 거죠. 손은 민주당인데 껍질만 더불어시민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합정당은 실제 존재하는 정당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의 위장정당이 아닌 거죠. 나중에 가서 이게 저는 자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제도주의자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인 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사람과 문화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쪽이라서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만큼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요.
저도 이거 참 잘못했다고 보지만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4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예. 선거법하고 세비, 의원 정수 이런 것만큼은 그렇지. 국회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외부에서 정해야 돼. 네. 예. 국민투표로 하던가 예, 그렇죠.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저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당장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은 후퇴시키면 안 돼요. 후퇴시키면 이제 두 당만 남잖아요.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병립형이 돼서 두 당만 남아서 두 당이 290석 되잖아요. 예. 두 당이 이 선거법을 조금이라도 진일보 시키겠습니까? 한 당이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하자고 해도 국힘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법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제가 제도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예. 선거법만큼은 안 된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내주고라도 지키려고 하셨던 것이고 노회찬 의원이 이것만 되면 평생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이 선거법. 이건 다른 제도랑 다른 제도다. 정치에서는 이걸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모든 걸 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명분과 가치를 잘 실을 수 있는 그런 연동형으로 약간의 희생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또 감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민주당이 조금만 여기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진심을 보여주면 정말로 큰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사실 저는 길거리에서 제가 정말 그 노인, 청년, 남성, 여성 다 만나봐도요.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조금만 옛날의 모습,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남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조금만 보여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힘을 마음껏 실어주겠다. 저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거든요. 요즘 저 강연에 많이 다니시죠? 그렇죠. 예, 주로 만나는 분들이 젊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나이 좀 드신 세대? 뭐 다 다양합니까? 만납니다. 예. 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으세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네.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을 통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붕괴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 예.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정치는 뭐 불출마는 하시지만 정치는 계속 하실 생각인 거죠?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정계 은퇴 선언하고 이러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렇죠. 뭔가 더 큰 정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국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탄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 그나마 민주당에서 한동훈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탄희밖에 없는 것 같네. 그런 어떤 인식은 심어준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맞습니까? 경쟁자입니까? 어느 정도 깜냥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크게 말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예. 했던 얘기지만 본업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이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은 행정이죠. 4조 원 넘는 예산, 3만 명 넘는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장관일 때도 비대위원장일 때도요. 계속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악마화하고 파괴하고 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봤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수호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말로는 뭐 중도 화합스러운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식 정치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치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네. 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증오 정치판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배경에는요. 정치 구조의 후진성도 있지만 검사 정치, 또 우리나라 수구 보수 언론의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증오 정치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판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예.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낙인 찍고 범죄화하고 악마화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었다 계속 우기는 그런 안 좋은 검사들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안의 본질을 캐지 않습니다. 증오심, 혐오감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죠. 그래서 저쪽을 미워하게 만들죠. 자, 지켜보십시오. 이런 검사들, 언론, 한국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눈덩이처럼 붙어가지고 증오정치 구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증오정치 판은요, 어찌 보면 검사들 나와바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또 수구 보수 언론이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도요,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고요, 증오 정치가 아닌 다른 연합 정치를 통해서 효능감을 줘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한국 정치를 구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여기 맞서가지고요,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맞붙어서는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증오심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나중에 다크판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 싸움하다가요, 같이 그렇죠. 늙어 죽는 거예요. 관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그렇습니까? 민주당에는 불출마 선언은 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는 계속 남아서 어떤 정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큰 판으로 가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 정신을 지키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또 그 전에는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24살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3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주 경선에서 정말 광주의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합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595표 1위로 당선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그 정신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게 될지 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선거 제도랄지 네. 민주당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시면.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는 정말 수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게 민주당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대학가에서 또 길거리에서 우리 지역사무소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시민들께서요, 그런 수호자 정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수호자 정치를 이끌어주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